안녕하세요. 민족의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후손들을 위한 정신적인 교훈을 남기면서 통일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개념 있는 역사 교육을 하고 있는 조경래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지난번에 민족의 기원과 역사에 어떤 관련되는 기본적인 체계로서 조선과 고려 그리고 전국 시대로 재편시키는 어떤 역사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실제로 민족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좌우로 나뉘고 또 이념에 따라서 서로 평가들이 굉장히 극단을 치닫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후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나중에 통일하는 과정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한국의 어떤 독립운동사를 특히 일제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고난과 역경을 겪었던 그 부분들을 저는 독립운동연합사의 어떤 차원에서 이 부분을 새롭게 평가하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에 의해서 사실은 강제 합병됨으로써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과연 어떠한 나라로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힘으로 독립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다시 조선으로 회복이다 라고 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소멸 내지는 패망을 인정하고 그러면 실제로 서구 문물에 의해 가지고 어떤 민주주의 체제라든지 어떤 민중에 대한 어떤 체제를 지향하는 그러한 형태의 독립이다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은 뭐 사실은 지금 그렇게 강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사실은 노선 싸움을 했기 때문에 여러 파벌이 나뉘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면 실제로 크게 독립운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일본에 대한 무장투쟁을 가장 역점 사업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무장투쟁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러면 수립해야 될 국가체제는 사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했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제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 그리고 대한의열단, 동북항일연군, 한국강복군 이런 체계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실제로 임시정부도 대한강복군 정부가 있었고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블라디보스톡을 위시로 해서 1914년에 정부가 먼저 수립이 됐고 상해 임시정부는 1919년에 수립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태들을 우리가 여기에서 특정한 어떤 정부나 특정한 여기에 어떤 이 항일 단체만 우리가 강조하고 다른 부분들을 만약에 배제해 버린다고 하면 실질적인 그 당시에 항일을 통해서 그리고 민족의 독립을 되찾고자 노력했던 우리 선조들, 조상님들의 어떤 그 정신 그리고 그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독립운동 연합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전체 독립운동사를 아우러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신민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신민회 운동의 주축이 됐던 분들은 기독교, 개신교를 위주로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1907년에부터 이제 조직화 시켜가지고 이휘영, 전덕기, 이동영, 이시영, 이동희, 안창호, 윤치호, 양기탁, 이기탁, 김구, 김규식 선생 등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잘 아시는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신민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제 국군을 되찾겠다라는 운동을 하고 거기에서도 방침을 무력투쟁에 의해서 조국의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한 어떤 그 방침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 신흥무관학교가 1911년 6월 10일자로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서간도에 수립이 됩니다. 실제로 여기는 물론 다른 교육과정도 있지만 보병, 포병, 기병 등 무력투쟁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어떤 그 학습 커리큘럼 과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았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야기되는 대한의열단 단원도 되고 또 상해 임시정부 요원도 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신흥무관학교는 물론 여기에도 이휘영, 이동영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면서 여기에 군 설립 자금의 대부분의 지원은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희영 선생님은 백사 이항복 선생님의 후손으로서 결국은 이시조선, 이시의 어떤 그 조선의 패망과 관련하여 많은 덕을 봤으나 결국은 그 재산을 실제로 지키지도 못하고 또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지 그 많은 돈을 사실은 다 투자해서 실제로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설립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신흥무관학교가 결국은 지향했던 것도 무장독립투쟁이었다라고 보고 이 신흥무관학교의 어떤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생적 독립운동파라고 사실은 저는 구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그러나 이제 자생적인 힘과 어떤 그 독립운동의 사람들을 키워내서 뭔가 무장투쟁을 하려고 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제 또 한계를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1920년대 활동들은 이게 대한의열단, 소위 말하는 대한의열단 활동으로 또 독립운동이 대체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대한의열단은 약산 김원봉 선생이 주축이 되고 실제로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돼서 실질적인 게릴라전 그리고 테러라기보다는 요인 암살 파괴를 위주로 왜냐하면 실제로 평화적 시위인 3.1 운동 내지는 이러한 어떤 결과로는 도저히 국가를 되찾을 수 없고 수많은 조선 인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반성에서 그러면은 무장투쟁을 좀 더 가열차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약산 김원봉을 위주로 해서 종로경찰서 폭파 사건이라든지 부산경찰서 폭파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본 측에서 보면은 테러에 해당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대한의열단의 활동으로도 사실은 국가를 되찾아오고 일본의 막강한 어떤 군사력과 그리고 이런 경제 문화적 어떤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겠다라고 사실은 반성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회주의 계열, 사회주의 진영의 도움을 이제 청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 활동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동북항일연군으로 표현되는데 우리는 동북항일연군 하면은 물론 김일성 현재 북한의 어떤 국가를 수립했던 김일성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동북항일연군의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항일연군 연합군을 결성하면서 결국 공산당 계열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중국 국민당 계열 그리고 토착 항일 무장 세력들이 연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1935년도부터 1942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사회주의 내지는 공산주의 이념과 연대하여 무장투쟁을 하면서 국가를 되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무장투쟁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어떤 직접적인 무력투쟁을 해보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대대적인 군사행동을 감행하려고 각종 공산주의 세력, 토착 무장독립 세력 내지는 심지어는 미국의 힘까지 업어서 마지막으로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물론 이 한국 광복군의 기본적인 체계는 상해 임시정부가 사실은 그거를 주도하게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또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어떤 군사적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세력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독립운동의 세력이었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우리 약산 김원봉 선생의 어떤 업적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고 해서 우리 좌우 내지는 국회 여야가 난리법석을 쳤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이 독립운동 세력을 우리가 독립운동 연합체로서 파악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그런 야단법석을 도저히 일어날 이유도 없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였느냐 하면 결국은 이 항일 그리고 국가를 되찾겠다고 하는 어떤 일념 하에 사실은 일관되게 무장투쟁을 수립을 해왔고 또 무장투쟁을 수립한 결과로서 우리가 물론 직접적인 전투에 교전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우리나라를 되찾게 됐다 하는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복이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고 하면 실제로 우리 역사책이나 이런 데에서 광복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굉장히 애매하고 사실은 좀 개념이 현실성을 좀 계려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독립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태로 독립을 하고 독립을 해서 국가체제는 어떻게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떠한 행태로 예를 들어서 백성들, 국민들에게 내지는 민중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사실은 부족했습니다. 물론 부족했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도 사실은 기대어 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민족 자주 노선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통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해방 이후에 극심한 좌우 분열과 결국은 동족 상전이라고 하는 전쟁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 다만 우리가 이제 광복이라는 표현 대신에 독립이라고 하는 단어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되겠다. 광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둠에서 빛을 찾는다고 하는데 빛을 찾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애매하기 때문에 저는 광복절이라는 표현 대신에 독립절 내지는 성전 기념일 이렇게 서로가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좌우 내지는 지금 남북한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를 서로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하는 지금의 행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제가 이 말씀드린 대로 독립운동 연합 세력으로 평가하고 신민회와 신흥무관학교 대한의열단 동북항일연군 그리고 한국광복군을 하나의 시스템과 하나의 체계로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2강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